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왜 여기에 유기하셨어요? 왜 화천까지 오셨나요? 지금 현장 감정 오셨는데 혹시 당시 유기 상황이 명확히 기억이 나세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7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여자- 할 말 없습니까? 여자분 휴대폰을 왜 버리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 깜짝 놀랐던 이 사건, 시신 훼손 유기장교 신상 공개됐습니다. 오늘 38살 양광준 저 모습, 사진 속의 저 모습입니다. 화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천 북한강 시신 훼손범 살인사건입니다. 신상 공개됐는데요. 이름 양광준 38, 현역 육군 소령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처음 공개됐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우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선 안희성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이 양광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이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예. 일단 사건이 처음 인지가 된 것은 11월 2일. 지난 2일에 이제 그 북한강 부근에서 시신이 일부가 떠오르면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은 인지가 분이 이게 됐습니다. 일부라 그러니까 더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위인지는 아직 언론에 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시신의 일부가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시신의 훼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개시를 했고요.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10월 25일 출근길에 카풀 차량에서 이제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사건 이제 당일 15시에 이제 과천시 부대 주차장에서 이제 자신의 차량에서 이 양광준 소령이 이제 피해자가 재차 다투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양광준 씨, 피해자는 사실은 숨졌기 때문에 말이 없을 수밖에 없고 양광준 씨의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25일 15시에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5일 이제 저녁 9시에 사무실에서 이제 공구를 가져와서 사체를 손괴하고 다음 날 이제 9시 40분에 이제 화천 북한강명에 가서 이제 돌에 시신을 묶어가지고 던진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게 앞서서 경찰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양광우 씨 무슨 가처분하고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하필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신상정보에 관한 규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뭐 유예 기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서면으로 이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라는 걸 통지를 하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5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게끔 바꿨습니다. 근데 딱 그 제도의 첫 이제 적용을 받은 사람이 양광준 소령인 그 겁니다. 유예 기간 동안 본인이 예. 유예 기간 동안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하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뭐 신상 공개가 되게 되면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이제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의 행정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은 그런 우려 없다고 판단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결정해서 신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예. 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님도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 양광준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되는 첫 군인 신분으로서의 이제 공개인데, 그러면 군인이니까 부대잖아요. 근데 부대에서 평판이 이게 어떻게 좀 알려집니까? 이 인물? 네, 그 평판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의외인데요. 네, 그 후배 장교한테도 예. 따사롭게 대했고 일반적인 근무 태도도 성실했고 오. 또 성적도 상당히 우수했다. 리더십도 있고요. 아.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반적인 나이에 비하면 지금 38세의 뭐 중령이라고 한다면 예. 평균적으로 중령 정도 나이는 한 40대 초반이나 40대 중반인데 예. 뭐 그 얘기는 결국 외관적으로의 군인으로서의 이 사회적인 기대에는 충분히 부합되는 아주 엘리트 장교였다. 이제 뭐 소령인데 곧 뭐 중령이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뭐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되던데. 네. 아무튼 굉장히 부대 내 생활은 괜찮았던 걸로 알려지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같은 이 동기 동료 뭐 선후배 장교에서도 상당히 그 성실한, 그래서 이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흉악범의 하나의 그 공통적인 그 특성이 예. 이웃이라든가 주변에는 상당히 성실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저렇게 끔찍한 살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나오죠. 결국 그 얘기는 나름대로의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흉악범의 특징이 노정된 것은 아니겠느냐. 즉 외관상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자신의 자아가 있는가 하면 또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갈등 상황이 목도되었을 때 차분하게 해결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그 분노의 조절 자체가 어렵고 또 이 갈등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표현적 동기를 표출하는 이런 그 두 개의 그 자아가 지금 표출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잠깐 그 질문에 언급한 내용 중에서 2010년도에 신상 공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 군인은 이번에 처음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이 57건의 그 살인 피의자가 공개가 그 되었고 이제 이 군인이 사실 58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토막 살인에 해당되는 경우 지금까지 9번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에 그 10번째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가 된 것은 이 그동안 이 군인 신분으로서 살해 행위를 한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뭐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안보를 담당해야 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그 소령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내 상황의 그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땅, 바다, 하늘 상관없이 근데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있는 것인데 외관상을 보게 되면 좀 그 냉정하게 평가하게 되면 사실상 아군을 살해한 이런 모습하고 비슷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본다면 더 비난 가능성이 큰 이런 종합적인 면이 공개의 적극적인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안희정 변호사. 네. 살해 동기가 살인 동기가 좀 설명됩니까 지금? 일단은 경찰이 발표한 수사 브리핑상으로는 내연 관계였다 이런 이제 키워드를 써가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사실 뭐 제가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는 말이 없거든요. 말이 없죠.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근데 전적으로 이제 가해자, 피의자인 이 양소령의 진술에 의해서 내연관계였다고 전제를 하고 수사 브리핑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 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해봤지만은 일례로 스토킹에 의해서 또 이제 망상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과 내연관계였다라고 그럴 수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지요. 얼마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경찰 수사기관의 발표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정말 명예적인 훼손을 이제 받은 것이거든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그래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기관에서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혁 교수님, 사실 이 범인 처음에는 뭐 우발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계획적이라는 정황이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네, 그 대표적인 그 사례는 예. 이 당일날 그 카풀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다투었는데 다투고 나서 자신의 그 사무실로 복귀해서 한 첫 행위가 위조 차량 번호판을 제작하는 방법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 것이죠. 번호판을 위조해서 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마음속의 그 지도상에서 끔찍한 살해 행위를 하고 나서 발각과 검거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사실상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속의 지도가 사전에 있었다고 하는 방증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사실상 그 수사관에게 프로파일러에게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자백을 한 점.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차 안에서 있었던 소위 그 범행 살해 그 도구 자체가 소위 휴대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는 철사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이어인 거죠. 근데 그 와이어가 이미 차 안에 있었고 와이어를 사용해서 살해를 했다. 이것은 이제 교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 아니고 끈으로 줄로 사용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꼭 살해를 하고 말겠다.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인 성공을 하겠다. 완전한 관계에 있어서의 종교를 하겠다. 라고 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7시 25분에 검색했던 차량 위조 번호판 제작 그리고 차 안에 있었던 그 와이어 그리고 본인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점을 비춰본다면 이것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꼭 관계를 종료하고 말겠다 이런 것 같고요. 저는 또 그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하나의 그 시기적인 이런 특성을 봤을 때 그 중령이 그 양중령이 28일 날 날짜로 새로운 부대에 전출을 가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변곡점 시기가 아예 다른 곳으로 전출 가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괴로움과 불쾌 감정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전격적인 날이 되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다고 본다면 마음속의 지도상에는 시기와 날짜와 방법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있었던 상당히 그 계획성이 다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우발이 아닌 계획범죄. 그렇다면 이거는 뭐 법적으로도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이제 처벌 수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뭐 이런 거 지금 판단도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